680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보겠습니다. 오늘 진도 다 못 나가는데요. 원래 이제 어차피 계획이 제가 아파서가 아니고 계획이 오늘 일부하고 다음 주에 또 일부하고 농지법까지 해서 다음 주에 마치고 어차피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구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지법까지 아예 농지법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상관없으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국토계획법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80페이지 원래 이제 주택법 진도가 다 나가면 농지법을 다다음 달 이제 마지막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또 주택법의 진도가 좀 남았으니까 거기에 주택법과 농지법을 맞추면 하루 진도가 딱 나갈 것 같거든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680페이지는 사업계획 승인 680페이지는 이순환 때 할 거고 죄송합니다. 682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단독주택 3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한꺼번에 면적 1만 이상 조성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단독주택도 그 밑에 파란색이에요. 1번에 나 보시면 한옥은 그 위에부터 봐야 되겠네요. 1번 다시요. 682페이지 파란색 네모에 1번 단독주택은 30호 그런데 다음 해당할 때는 50호로 한다 했죠. 한옥은 몇 세대? 50호일 때 사업계획 승인. 만약에 49호를 건설한다 이럴 때는 그냥 건축 허가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데 5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이 거기도 나가 있네요.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거기까지만 읽으시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 거기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수환관 하는 게 있는데 수환관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뭐 지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몇 호? 몇 세대? 50세대.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요. 주택을 30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이었죠. 여기는 주택을 50 건설합니다. 여기는 30이 50이에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느냐 이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특광 별별 시장 군수에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얘네들은 차이가 없어요. 사실 특광 별별 시도지사에 다 들어가 있죠. 차이가 있고 이제 시장 군수냐 도지사 대도시장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갈 때는 규모가 커야 되겠죠. 여기보다 규모가 클 때 여기고 규모가 작을 때 여기겠죠. 근데 규모가 크냐 작냐는요 이렇게 건설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할 때는 이건 상관없어요. 대지면적. 이 대지면적이 10만, 이거 크죠 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10만 미만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지만 가지고 그냥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대지만 조성한다면 그 대지 면적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고 주택 건설할 때 뭐 100세대 이상일 때는 누구 찾아가고 1000세대 이상일 때는 누구 찾아가고 이게 아니고 건설하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입니다. 특광 별로는 어차피 똑같아요. 양산에서 아파트를 만약에 조성하는데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택건설 대지가 10만 이상일 때는 경남도지사, 10만 미만일 때는 양산시장, 김해일 때는 김해시장에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까다롭게 물어보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두 개 구별해서 보지 마시고 10만 이상이면 누구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두 개 구별할 필요 없고요. 구별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런데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아니고 국장에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에게 받는 경우 그것은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때는 국가나 한국이 주택을 건설할 때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도 주택건설 사업하죠. 주택건설 사업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국가가 양산에서 주택을 건설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도지사가 아니고 이제 국장에게 받는다는 겁니다. 국장에게. 한국토지택공사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장에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자는 나중에 사용검사도 공사하고 나서 끝나면 사용검사 받아야 되죠? 사용검사. 이 사용검사도 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네. 국가나 한국.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주택건설 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한국,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자는 국장에게 사용검사 받는다.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683페이지요. 양괄호 2번. 큰 번호 1번.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예외 동그라미 2번. 국가 및 한국토지특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뭐 나중에 이제 보기라고 그렇게 중요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국가나 한국, 그러니까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양괄호 3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가 얼마 이상? 600세대 이상. 아까 봤었죠? 다음 페이지. 착공 의무. 네모에 보시면요. 1.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공구별로 분할 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그리고 최초 공구 이외의 나머지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로부터 2년이 아니고 당연히 최초 공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그것은 이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네요. 취소할 수 있다. 네모 1. 사업 주체가 지금 본 1항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는 경우. 이건 5년 말하는 거예요. 5년. 근데 괄호에 남목은 제외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2호 남목이 또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이제 그 2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같이 좀 써주면 되는데 책에다가 이 책에 앞에 제 이름도 있죠. 제가 했으면 이렇게 안 해요. 친절하게 저는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 붙여줄 거예요. 이제 제가 제 이름도 해놨는데 당연히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해서 표기를 해줘요. 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내가 참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제가 참여를 하면 이렇게 안 하죠. 저는 제 성격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다 해서 여기 표시를 해줘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게. 그래서 2년, 여기 아까 2년, 요거 공사 공구별로 할 때는 그 2년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못하는가 말씀드렸고,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옆에다 써주면 좋은데 그 위에다가 써놨어요. 위에 네모 바로 위에 올라가시면 괄호에 2호, 3호인 경우에는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읽어도 무슨 말인가 어렵죠? 읽기가. 몇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가 알 수 없어요. 그냥 2호, 3호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써주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분양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면 그래야만 좀 알 수 있죠. 분양 더 좀 친절하면 분양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서 어려운데 이렇게 괄호 막 해가지고 해놓으면 또 몇 호에 무슨 나목 가목 하면은 어렵네요 너무. 자, 정리하면요. 5년 이내에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요건이 있었는데 2년 공급일 때 그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못하고, 자,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 파산이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분양 보증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가 본래 사업 주체가 사업을 못하면 분양 보증 기관이 계속 이제 사업을 진행시켜서 분양하도록 그렇게 시켜줍니다. 691페이지 대지 소유권. 691페이지 큰번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이 제 이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책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세 가지를 강의하고 있는데 책이, 그래도 이 책이 그래도 틀린 거나 이런 것도 제일 적어요. 제가 그나마. 다른 것들은 보면은 아주 틀린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공부하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는 요약집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걸로. 691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소유권이 없어도 우리가 지상권 설정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사용권 있으면 돼요. 사용권. 이것을 민법에서는 엄격하게 사용권원 이런 말 하죠. 완전한 그런 물권 행사하지 못하고 부분적일 때 사용권원 있으면 되고, 그리고 국지 토방이 할 때도 토지 소유권 확보 못해도 돼요.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때도 토지 소유권 완전히 확보 못해도 돼요. 토지 소유권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을 하면요 분양할 수 있거든요. 분양. 근데 이 소유권도 없이 땅도 없이 아파트를 팔 수는 없죠. 그래도 적어도 땅은 가지고 아파트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사기를 칠 가능성도 높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 주택건설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이라든가요. 수용, 그리고 우선 매각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수용은 개인의 땅을 이제 뺏어가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국지토방만 뺏어갈 수 있어요. 국지토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그래서 이거 확보하지 못해도 수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국지토방이 할 때도 토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이때는요 80%만 확보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 확보해야 돼요? 100%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80%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죠. 이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네요. 지구단위 요건을 다 완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계획으로서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얼마 이상을 확보하면 돼요? 80%. 원래는 100%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100%란 말이 없는데 왜 자꾸 선생님은 100%라고 합니까? 그런데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말은 100%를 말하는 겁니다. 주택건설 대지를 확보해라. 주택건설 대지 100% 말하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것은 80%고 나머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 매도 청구는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도 청구라는 것은 여기서 80%에서부터 95% 미만 확보한 자도 있을 것이고 사업주체, 어떤 사업주체는 95% 이상 확보한 사업주체도 있을 수 있죠. 95% 이상 확보한 사업주체는 여기서 확보를 5%만 확보 못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권은 원래는 이제 협의를 해서 땅을 삽니다. 남의 땅. 여기 지금
이 구역에서 하나의 단지를 해서 여기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거죠. 여기 남의 땅이에요. 확보하지 못한 게. 남의 땅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사업을 해야 되죠. 남의 땅을 뭐 쳐들어가서 뺏어가지고 할 수 없고 사야 되는데 95% 확보한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또 이제 사라고 막 그동안 했겠죠. 협의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 끝까지 안 팔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사람의 토지를 산 것으로 이제 간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버티겠죠. 그러면 결국 소송 가요. 우리 뭐 법상의 권리는 계속 다툼이 있으면 뭐 소송 가겠죠.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겠지만 매도 청구 소송까지는 굳이 신경 안 쓰더라도 자, 매도 청구를 행사해서 이 사람 땅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95% 이상 확보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죠. 80에서 95 그냥 80이라고 하겠습니다. 80% 확보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그 이전부터 계속 소유하여 온 자에게는 매도 청구를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언제부터 10년 후부터 소유하여 온 자들에게는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95% 확보한 사람은요. 여기서 100년 동안 땅을 가지고 있어 왔다. 그래도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80% 확보했다. 그러면 10년 안 된 사람에게는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10년 더 된 사람에게는 매도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요. 100년 동안 이 토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도 다 포함돼요. 그럴 때 자, A라는 사업 주체는 95%를 확보했어요. 이 사람이 A가 자, 이 안에서 여기 이 노란색을 구획으로 해서 하나의 단지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이 사람에게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죠? 매도 청구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요. 이렇게 여기를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B가 신청했습니다. B는 80%밖에 못했어요. 여기에 갑, 을, 병, 정 하는 사람이 여기는 9년, 여기는 8년, 여기는 7년 동안 이 대지를 확보하고 소유하고 있어요. 갑은 100년 동안 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여기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준다는 거죠? 이 사람 매도 청구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여기 매도 청구의 대상.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9년밖에 안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제 주택을 건설 착공하려면요. 이거 땅 확보해야 됩니다. 공사하려면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이제 협의를 해서 사드리는 거 일단 매매 협의예요. 갑을 병정해서 따로 만나서 뭐 1억에 팔아라 했는데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그때 매도 청구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매도 청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만약에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빼고 하면 되잖아요. 빼고 하면 돼요. 그 땅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거 10년 된 사람이.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런 너무 문제된 사람이 여기 있으면 누가 이것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겠어요. 이거 빼면 되죠. 여기만 조금만 빼면 문제가 없죠. 이런데 그래서 친구 부동산 중개 오래 하는 애들 보면 뭐 찍기 한다고 찍기. 만약에 여기서 하고 싶은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15년 동안 100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그러면은 일단 사업한다는 걸 알려지기 전에 이 사람 걸 빨리 사야 돼요. 이 사람 걸.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95% 확보할 자신만 있으면 이 사람이 너무 온고집이고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럼 95%를 확보하든지 95% 확보가 좀 곤란할 것 같다면 이걸 타든지. 근데 먼저 이 땅부터 확보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땅을 확보해 놓고 이제 95% 확보하면 문제 없고 80% 확보해도 이 사람들 것만 다 확보하면 남은 10년 안 된 그런 뜨내기들 거는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매도 청구권 하는 것보다는 매매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 청구권 691페이지 먼저 원칙 대지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은 그러하지 않다. 쉬운 것부터 2번.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사용 권원 확보한 경우. 3번. 국지 토방이 사업을 할 때. 자, 1번. 첫 번째 줄.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80%.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하고 거기서 4줄 내려가면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될 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때. 왜 그러세요? 제가 더 힘든데. 누가 그러세요? 저 힘든 거를 일부러 대신해 주시나?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매도 청구.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제 또 좀 5월, 6월 가면 좀 쉬워지겠죠? 매도 청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이제 80% 확보했다고 치죠. 그럼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격 공시지가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겠죠? 지금 아파트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개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뺏어오는 건데 그걸 시가로 적어도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해야 되겠죠?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매도 청구권은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질서에 사실은 조금 반하는 거예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회생당하는 것인데 따라서 절충안으로서 3개월 이상 협의는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시가가 1억인데 그 사람이 지금 좀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매도 청구는 행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2억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2억도 아니고 막 20억 달러 이렇게 너무 무리한 요구할 때 이제 매도 청구는 행사하는 거죠.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남의 땅에서 아파트 짓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좀 더 높은 가격 주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죠. 이제 그래도 너무나 고집을 피울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제 금융비용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이면 좀 웃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너무 이제 고가를 요구할 때 매도 청구권이라는 절충안이 생긴 겁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매도 청구권이 우선이 아니에요. 개인 재산을 사는 것이기, 개인 재산을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순서가 뭐예요?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협의. 그리고 안 되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를 기준해서 청구할 수 있고 대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물도 당연히 사들여야 되겠죠. 포함한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매도 청구의 내용 보겠습니다. 매도 청구권의 내용은 1. 95% 이상 확보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1호 외의 경우 하는 말은 80% 이상 95% 미만 확보한 사람 말하는 거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니까 10년 후부터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매도 청구. 인가를 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아까 제가 3분의 2가 있으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거기 이제 등기라는 말은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여기에 조합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등기 없이 설립하는데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안 물어봐요. 그냥. 조합을 설립하면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는 또 75% 결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한 사람에게는 매도 청구권 행사해요. 매도 청구권. 왜냐하면 한 집만 빼놓고 다 100제곱미터인데 한 집만 빼놓고 다 확장하고 안 되겠죠. 그래서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거 있는 거 다 사사히 중요해요. 건축물을 포함한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한다. 시가 기준이다. 그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라. 그리고 95%와 80%의 그런 그 차이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여기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거의 한 문제 나와요.
0.95문제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이거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야 이제 무조건 맞았다 했는데 리모델링 이 두 줄 안 봐가지고 틀리면 안 돼요. 얘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한 6이나 7 되면 이것도 한 30% 정도 얘가 간단한데 3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답으로도 많이 출제되고 인가 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 정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답으로 딱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문제 거의 맞추신 거예요. 재건축 사업에서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좀 비슷한 면도 있죠. 재건축은 부수고 짓는 거고 얘는 이제 고치는 건데 재건축에서도 재건축 사업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또는 건축물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에게도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다 아파트 가진 사람, 건축물과 부속 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건축에서는 주택단지 밖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다 보니까 건축물만 가진 사람, 주택만 가진 사람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차이점이 있고. 694페이지. 토지 수용과 사용.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이거는 책 읽기 전에 설명드리고 읽어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여기 주택 건설을 하면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택 건설 사업은 개인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대량의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대지 소유권 확보에 우리 주택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수용이에요. 수용. 토지 수용, 개인의 땅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선 매각 제도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택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일정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과 달리 차별 취급해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 수용은요, 국지 토방해야 돼요. 국지 토방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150제곱미터의 주택을 건설한다 이럴 때는 국민주택 아니죠. 그럴 때는 토지 수용 못합니다. 근데 우선 매각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유지나 공유지, 국공유지 우선 매각이 있고 또 하나는 채비지 우선 매각이 있습니다. 채비지. 국공유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려는 사업주체. 여기 주택 단지에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대요. 그러면은 국유지나 공유지 중에 이제 매각하려는 땅을 이자들이 매각해달라, 나한테 좀 팔아주십시오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민용 주택 많이 짓는 사람, 그리고 주택조합. 주택조합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에게도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각. 채비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국민주택은 국지 토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도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건설하려는 사업주체가 뭐 얘네들이 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아닌 사업주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채비지를 매각을 요청하면 채비지의 50% 범위에 대해서 이들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하는 땅, 그 중에 사업 경비로 쓰려는 땅이 채비지입니다. 이걸 팔아서 사업 경비로 쓰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동사무소 부지다 이러면 이건 여기 팔 수는 없겠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근데 이걸 이제 팔아서 공사경비로 쓴다. 환지를 또 공부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이것을 이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좀 너무 그 땅값이 비싸면 안 되기 때문에 감정 가격을 기준해서 매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이럴 때는 이제 또 감정 가격보다 싸게도 받을 수 있어요. 채비지를 감정 가격으로 다 팔고 나면 공사경비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비지의 50%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이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비지. 여기에 50%와 여기에 50%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는
국민주택을 50% 이상으로 지으려고 한 사람에게 국가 땅을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국민주택 건설하려는 사람이 채비지에 매각을 요구하면 채비지의 50%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지토방이 국민주택을 건설한다 하는 말이 있고, 여기는 또 국민주택 규모가 있다. 여기는 국민주택을 건설한다.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죠? 안 나요, 당연히. 그러니까 국지토방은 수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 뭐 민영주택 이런 말 안 나오겠지, 시험에서.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도 이것도 뭐 다른 말 안 나올 거예요. 50%. 여기도 50%. 채비지 50%. 자, 이렇게 단순화 시켜놓고 읽으면은 나중에 좀 더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알면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다 정리 안 되는 거니까. 자, 채비지 얼마까지 매각할 수 있어요? 50%. 그리고 국민주택을 뭐 얼마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뭔지 몰라도 50%. 50%. 수용부터 오겠습니다. 694페이지. 국가나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소유권 외에 걸린 지상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읽어도 되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 절차를 주택법으로 다 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법인 공익사업법을 준용합니다. 공익사업법에서는 토지를 수용할 때는요,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돼요. 사업인정고시. 이 주택법에서도 사업인정고시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게 3번에 있죠.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사업인정,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인정과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것으로 본다. 다음에 696페이지. 또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택법에서 두고 있는 규정.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네, 국민주택 규모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대지 목적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과 50%. 채비지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에 동괄호 1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의 얼마요?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708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건설 대지를 확보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입주해서 사용하기 전에 708페이지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 검사. 큰 번호 2번 사용 검사. 먼저 세 가지 체크하면요. 사업 주체는 건축법에서 건축주는 하는 말 비슷하죠? 708페이지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큰 번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는 하는 말 있죠? 사업 주체는 그 밑에 줄 완료한 경우에는 두 줄 더 내려가면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몰라도 국가에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죠? 국장에게 받는 사람 있죠? 국가나 한국공사 등은 국장에게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자는 국장에게 사용 검사 받아야 된다는 거. 사업 주체는 했는데 사업 주체가 이 사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양 보증하는 제도가 있었죠?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을 못할 때는 분양보증기관 또는 시공보증제도가 있는데 시공보증이냐 분양보증이냐 따지지 마시고요. 자, 보증기관에서 공사를 마치고 입주 다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분양보증기관도 부도 파산으로 없어졌더라. 이럴 때는 이제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시공사가 받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증기관에서 받는 경우나 입주 예정자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 있으니까 아예 체크하실까요? 자, 원래 사업 주체가 받는 거죠. 근데 709페이지 메뉴에 시공보증자나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다. 네모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네모 안에.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 검사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시공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여기까지 보시고 2번은 뭐 안 봐도 그만이고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이제 완료한 경우 그랬죠? 완료한 경우 하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오시면 두 번째 줄에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공구별로 받을 수 있고 그 밑에 또 공구별에서 두 줄 내려가면 괄호 안에 동별 사용검사 하는 말이 있어요. 괄호 안에 밖에 있네요. 괄호 밖에도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어요. 동별로. 자. 정리하면요. 원칙은 사업주체는 완료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업주체 말고 분양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신청 받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완료하지 않고 동별로 또는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고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715페이지 공급 715페이지 공급 네모에 보시면요. 네모 1번 715페이지 1번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불행히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입주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 주택법에는 주택단지에 주택도 있고 부대시설, 복리설이 있기 때문에 복리설에 관한 규정도 주택법에 있지만 본래 규제 대상은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가 건물을 분양할 때는 이제 신고만 해도 됩니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 근데 상가 건물 분양할 때는 내가 이걸 상가 건물을 팝니다. 신고만 하면 돼요. 여기는 뭐 입주자 저축 증서상의 우선순위 이런 것도 없죠.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승인. 복리설은 이제 신고하면 돼요. (718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하는 것도 근데 요거는 지금 하기도 뭐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되는 절차 한번 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사업계획 분양가 상한제도 못 보겠네요. 전체적 흐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30세대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착공하면서 분양을 공사한다고 했는데요. 공사 시공하고 착공 신고하면 또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양 공고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분양 신청하겠죠. 분양 신청하는 사람과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여기 30세대를 건설 공급하는데 입주자 저축 증서, 물론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말하면요. 뭐 우선 공급 대상도 있고 하지만 이것에 따른 1순위, 2순위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정하겠습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상의 1순위자가 만약에 뭐 20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 2순위자도 여기 입주할 수 있겠죠. 근데 1순위자가 뭐 50명 신청했다. 그럼 1순위자, 2순위자는 탈락입니다. 1순위자를
일수이자에게만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걸러서 이렇게 뭐 너무 경쟁이 심할 때는 뭐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사람과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공급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 계약 체결. 분양 신청할 전에 뭐 청약 증거금 같은 거 내고요. 또 계약금도 냅니다. 이게 여기 청약 증거금이 이제 10%, 계약금도 10%, 중도금 60%까지 그동안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2억까지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전에.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청약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계약금, 청약금에서 1,000만 원이면 계약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혹을 또 많이 하고 있죠.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 있다고 칠까요? 갑 1순위자에서 공급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이 갑은요, 계약 체결하면 입주자로 선정이 된 거죠. 입주자가 된 건 아니죠. 아직 입주 안 했으니까 입주자로 선정됐다 이런 말고요. 그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분양권이고요. 이건 팔 수가 있어요. 이제. 분양권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은 전매가 되는데 입주자 저축 증서는 이건 팔면 안 돼요. 1순위자, 2순위자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면 이건 팔 수 있어요. 이건 재산권 확보된 것이고, 이건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 아파트를 이제 여기도 뭐 가능성이지만 재산권이 이제 구체화된 거예요. 이건 구체화된 게 없죠. 어느 지역인지도 너무 추상적이죠. 여기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아파트인가가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건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예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는 팔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팔게 되면 그걸 공급 질서를 교란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이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매매했다 그러면 입주자 저축 증서 효력을 상실시켜요.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꼭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혼나봐라고 취소 안 시킬 것이고,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갑이 1순위자인데 요건이 안 되는 을이 이 사람에게 돈을 대기로 하고,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이제 돈을 주면서요, 이렇게 이제 계약을 이 사람이 나서서 하라는 거겠죠. 이제 소형사 갖고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입주는 누가 했어요? 갑이 한 게 아니고 을이 입주했겠죠. 이제 실제 주인이니까. 이제 물론 사업 주체가 이 사람이 그동안 낸 입주금 있어요. 돈, 주택 비용 플러스 이자를 주고 나서 그 주택을 다시 되사갈 수가 있어요. 환매죠, 환매. 이 사람 그냥 살게 하는 인심은 베풀진 않겠죠. 퇴거 명령할 수 있어요. 퇴거 명령. 그리고 갑을 공급 질서를 위반했습니다. 그 자에게는 이제 10년 범위 내에서 재당첨 제약을 할 수 있어요. 재당첨 기회를 박탈할 수가 있고, 형사처벌합니다.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제 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법 강의하면서 형사처벌도 시험에서 어쩌다 나와요. 나오는데 딱 한 번 말씀드려요. 다른 것도 해봐야 의미도 없고 뭐 암기도 안 되는 거고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뭐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얘도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공급에서 교란행위 금지.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업무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한 문제가 나와요. 거의 샅샅이 다 알아야 돼요. 아주 뭐 시시한 것 같다 해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형사처벌까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공급수서 교란의 금지. 이 공급수서 교란에 해당되는 것이 입주자 저축 증서 이거 매매가 안 된다고 했죠? 얘와 관련 있는 것이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발행권자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한국토지특공사와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을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 상환사채를 이렇게 발행해요. 이렇게. 3억 액면가 3억에서 이 3억을 이제 납입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건설된 주택을요 3억짜리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자를 나중에 줄 수도 있고 미리 이자를 이제 공제하고 이걸 2억 5천에 팔 수도 있고.
이걸 자, 이 주택도요. 주택 상환사채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를 건설하는데 여기에서 1순위자가 50명이 몰려들었어요. 2순위자가 아무리 더 웃돈을 얹어주거나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팔 수 없어요. 이 주택 상환사채는 입주자 저축 증서상의 우열 관계에 의해서 매입 순서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 상환사채 이것은 이 입주자 저축 증서가 화체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팔면 안 돼요. 물론 주택 상환사채에 의해서 나중에 사업 이거 발행한 자가 사업계획 승인받고 뭡니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공급계약 체결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확보되면 그때는 이제 팔 수 있어요. 그때는 분양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주택 상환사채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들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팔면 안 돼요. 또 조합원 지위. 이건 이제 시험에서 좀 길게 나올 텐데 시험에 나오면요.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좀 길게 나오는데 조합원 지위 이렇게 교재 같은 데 써놓은 경우 있는데 조합원 지위는 이제 조합원 지위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이렇게 길게 나올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조합원 지위 이렇게만 해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서. 자, 조합원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이거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팔게 되면 이 자격을 다 박탈시켜요. 아까 뭐 양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 무주택자라는 것, 또는 85야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있죠. 신분적인 거 이건 이제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조합원 지위가 이제 구체화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따로 공급계약 체결 안 하고 조합원들은 바로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지게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그걸 이제 조합원 자격을 이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아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신분적인 성격 이런 것들은 팔 수 없어요. 이제. 이거는 팔 수 없다 하는 건 아시고. 그리고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어때요? 이거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전매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전매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 전매 못합니다. 조정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못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못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택지 외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이것도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전매 못합니다. 전에는 이게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얘가 다른 말이었었어요. 다른 말 해봐야 헷갈리니까 안 하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그냥 공공택지 외에서 공공택지에서는 주택 이거 한번 볼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았죠. 근데 거기에 거주권, 주거권, 주거 생활 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싸게 공급한 거지 이거 전매 차익 놀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함부로 팔게 하게 되면 투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분양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걸 법이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싸게 공급받은 거.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에서는 다 뭐가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얘가 규제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도 다 이렇게 이제 주택 전매를 제한한 거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얘와 좀 다른 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공택지 외 그런데 여기 공공택지 외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는 여기 수도권만 이렇게 규제를 받았었는데 지금 공공택지 외에서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다 전매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 외 이거 공공택지라고 하죠. 자, 다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 제한되죠? 여기서 여기에요. 분양가 상한제로. 공공택지 아닌 곳들, 노란 곳이 아닌 곳.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공공택지는 규제가 더 많아요. 어차피 이 노란 곳은 공공택지 아닌 곳들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공공택지 외에서. 근데 원칙이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외에는 적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가 아닌 곳. 거기는 적용 안 됩니다.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가 아닌 것. 물론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가 아닌 것도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에 이걸로 규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제한되고 조정대상지역 제한되고 공공택지 당연히 제한되고요. 공공택지 아닌 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제한돼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또 제한돼요. 이제 전매가. 그러니까 전매를 피해갈 수 없는 곳이 별로 없어졌어요. 이제 전보다 더. 규제가 되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쓴 것은 여기는 분양권만 제한되고 여기는 입주하고 나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여기서 입주하고 나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나 이 법이 정한 일정한 지역은 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전매가 이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전매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도 이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전매가 가능한 예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아까 왜 이걸 전매를 못하겠어요?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게 입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신청하는 사람 있죠. 근데 여기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뭐 가족 모두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게 됐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본래부터 투기 목적으로 입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팔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농지법까지 해서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국토계획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